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영쌤입니다. 오늘은 재무회계 60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본 파트부터 쭉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재 페이지는 52쪽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42번 볼게요. 제가 보기 좋게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낸다. 맞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나온다. 우리 회계 기초할 때 배우셨죠? 2번.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여 이익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번 문장은 여기까지 맞죠? 발행 금액,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발행 금액이 15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 이득 봤죠? 그럼 그 5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시면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자본 잉여금. 2번 틀렸죠? 자, 3번. 납입된 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3번에 뭐 납입, 유보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 기업 활동을 통해 획득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영업 활동해서 수익 생겼죠. 비용 빼고 남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익에다가 기업 활동을 위해서 배당하지 않고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합친다라는 뜻이에요. 3번도 맞습니다. 4번. 납입된 자본의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자, 4번도 맞고요. 43번. 다음 중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주식 배당에 대한 문제들을 풀기 전에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자, 해설지에 제가 주식 배당, 결의시, 지급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우리가 주식을 나눠줄 때 이걸 배당이라고 하는데, 결의시, 결의는 주주 총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 총회일. 주주들끼리 모여서 얼만큼 배당하자라고 회의한 날, 결정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저희가 번 돈에다가 돈을 빼서 나눠주는 게 배당이죠. 2월 이익잉여금, 자, 자본입니다. 자본 감소. 자, 그리고 대변에 아직 배당 안 했죠?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가요. 자, 어쨌든 자본이 증가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급시 차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소시켜주고 실제로 지급할 때 이제 지급했으니까 감소시켜줘야겠죠?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 주식 배당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해야겠죠. 그죠? 자, 우리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했고요. 자본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배당을 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잠깐 썼다가, 임시로 썼다가 다시 감소하는 계정이고요. 결국에는 2월 이익잉여금에서 돈을 떼다가 주식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자, 그럼 결국 자본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주식 배당 시 배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대변의 자본금 증가해요. 하지만 자본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한 주당 액면가액도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주식의 한 주당 5,000원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당을 하더라도 한 주당 액면가액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특히 주식 배당한다. 그러면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총계는 변화가 없다. 라는 문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도 같이 봐주셔야겠죠. 실무 쪽으로 넘어가면 차변, 대변 분개하시잖아요. 일반 전표 분개에 주식 배당 결의 또는 지급 자주 나오기 때문에 회계 처리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지급하는 입장에서 들어가 있죠? 근데 주식 배당을 받은 입장 옆에다가 적을게요. 주식 배당 수령 입장,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계 처리하지 않고 수량은 늘어났겠죠.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수량 증가했다 또는 단가 새로 계산하고 주석에다가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골라야 됩니다. 1번 주식 발행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고, 자, 순자산은 자본이죠. 변동 없고,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및 단가만 조정한다. 맞죠? 발행 입장에서는 자본 변동 없습니다. 주주는 주식 수랑 단가만 조정해서 주석에다가 기록만 하시면 돼요. 2번 주식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감소한다. 감소했죠. 자, 3번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한다. 아니죠? 주식 배당이랑 한 주당 액면가액 증가, 감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4번 주식 발행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본금 대변에 증가했었죠? 자, 그 다음 4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거래로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자기 주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 학생분들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제가 분개까지 같이 하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300주, 주당 액면금액 500원, 주당 600원에 취득했고요. 자기 주식 300주를 6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두 개 곱하면 자기 주식은 18만원치 구입한 거죠. 자, 그 중에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300주 취득했다가 그 중에 200주는 다시 처분했대요. 자, 그럼 100주 남죠? 나머지 100주는 소각하였다. 자, 소각은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걸 소각이라고 합니다. 자, 매각은 처분이라고도 하고요. 처분은 돈을 받고 다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각은 아예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있고요. 우리 회사 동그라미로 할게요.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주주들한테 발행했겠죠? 발행했던 우리 회사 주식을 주주들한테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걸 얘기해요.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 중에서 다시 팔면 매각이라고 하고요. 다시 팔지 않고 아예 없애버리는 걸 소각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집에 필요 없는 가구가 있어요. 테이블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 테이블을 당근 마켓에다가 팔았습니다. 돈 받고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다시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자, 사와서 필요 없어져서 다시 판다. 그럼 이거는 매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얘를 다시 팔지 않고 불태워서 아예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소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예시를 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취득 시, 자, 우리 자기 주식 취득했죠? 자기 주식을 차변에 적을지 대변에 적을지 헷갈린다 하시면 현금부터 먼저 적으시면 돼요. 현금 거래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자기 주식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300주 곱하기 600원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분했죠. 처분하면 돈을 받겠죠, 여러분. 200주를 500원에 매각했대요. 500원. 그러면 10만원. 자, 대변의 자기 주식. 얘는 원래 얼마짜리였죠? 600원짜리였죠. 그래서 12만원 되는 겁니다. 자, 얘는 200주 곱하기 600원짜리 해서 12만원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해서 손해봤죠. 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2만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소각 볼게요. 자, 소각은 100주 했죠?
자, 우리 소각을 하면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을 감소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 감소시킬 때 주의하실 점 있죠.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백주 곱하기 액면 금액 위에 있죠? 500원. 자, 자본금 회계 처리하실 땐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본금은 액면 금액 5만 원 적고 대변에 자기 주식 소각시켰기 때문에 감소시켜 줘야겠죠? 자, 자기 주식 600원이었죠. 그러면 6만 원이에요. 100주 곱하기 600원.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식 6만 원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소각을 자본금 감소라고 해서 감자라고 하거든요. 감자 차손 10,000원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 쭉 해봤고요. 네, 여기에서 묻는 거는 거래로 변동 있는 자본 항목끼리 짝지어진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자본 조정에 변동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가고요. 감자 차손도 자본 조정 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금에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3번이 정답입니다. 회계 처리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했다, 처분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회계 처리 일반 전표 문제 있죠. 일반 전표 문제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취득이랑 처분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소각은 실무에선 잘 나오지 않지만 대신에 이론 시험에서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소각 분계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자본 잉여금 찾아라 라는 거죠. 찾아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맞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맞고요. 임의적립금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아니고요. 이익준비금 아니고 감자 차익은 맞습니다. 자, 얘들 3개 더해 주시면은 220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임의적립금이랑 이익준비금 있죠. 얘들 2개는 이익잉여금 쪽으로 들어가요. 이익잉여금 쪽으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어디로 가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꼭 자본 파트 아니더라도 유가증권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내가 잘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런 것들은 분류하는 문제는 그죠? K랩에 들어가시면 돼요. K랩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계정 과목을 검색을 하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 쪽에 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에 있다. 라는 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45번 같은 문제는 모른다고 해서 찍고 넘기지 마시고요. K랩을 열어서 확인 다 한 다음에 꼭 풀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처분할 때,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셔야겠죠.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가 우선 상계하고, 자, 우선은 상계를 시키고 남은 잔액을 자본 잉여금 쪽으로 분류한다. 2번이 틀렸고요. 감자 차손 얘들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감자 차손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라고 읽어주셔도 무방하거든요. 감자 차손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머지 지문 읽고
같이 설명 좀 드릴게요. 3번 자본 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자, 우선은 무상증자라는 건요. 자본금의 증가라는 거고 무상, 대가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대가 없이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다가 좀 쓸게요. 자, 우리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한 거죠. 주식 발행한 거에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이라고 하고 액면 금액이 적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이 있어요. 주주들과 거래를 하고 회사가 남긴 돈을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자본금은 30만 원이 있고요. 자본 잉여금은 1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 전체로 봤을 때 130만 원이죠? 다른 거 없다고 가정하고요. 근데 우리가 주주들한테 주식을 공짜로 발행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본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옮기면 20만 원 옮겼다라고 가정할게요. 자본금은 50만 원이 되고요. 자본 잉여금은 20만 원 빠져야겠죠? 8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옮긴 후에도 130만 원으로 자본 총액은 동일하죠. 자, 어쨌든 결론은 자본 잉여금의 돈을 자본금 쪽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옮긴다, 이사시킨다라고 해서 전입이라고 해요. 자본금으로 이사를 시키겠다. 그리고 저희가 대가 없이 공짜로 자본금을 증가시켰죠? 이거 자체를 무상증자라고 불러요. 자, 그럼 3번 맞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하여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자, 4번 문장도 2번 문장이랑 비슷하게 주식 발행 초과금 상계한다라는 거 제외하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그러면 제가 2번이랑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분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아까 2번 문장, 감자 차손에 대한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1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다. 단 감자 차액이 3,000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주식 10,000원을 현금으로 매입했죠. 대변의 현금 10,000원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본금 소각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 적기로 했죠? 5,000원 적어주고요. 자, 그럼 제가 소각을 하기 위해서 이 소각을 감자라고도 하는데 자본금 감소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저희가 현금 10,000원짜리 나갔죠? 5,000원짜리 감소시키려고 10,000원짜리가 나갔죠? 그럼 감자 하면서 저희가 손해봤기 때문에 감자 차손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단 감자 차액이 3,000원이 있대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먼저 제거하고 그럼 2,000원 남죠? 남은 2,000원을 감자 차손으로 분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아까 2번 문장이거든요.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과 우선하여 상계하고 감자 차익부터 상계시켰죠. 자, 그러고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 감자 차손으로 2,000원 회계 처리하는데 근데 감자 차손은 어디로 들어가요? 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볼게요. 액면 금액 10,000원인 주식을 5,000원에 발행하고 현금으로 받다. 돈 받고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의 자본금 적어주시고요. 액면 금액 10,000원. 자, 현금 5,000원 들어왔겠죠? 발행 금액 들어오고요. 자, 그럼 10,000원짜리를 5,000원 받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셔야 되는데 자,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 그러죠? 그럼 우선적으로 먼저 상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상계를 시키고 그래도 2,000원 남았죠? 그래도 남은 2,000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문장 읽어 볼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계하고 상계부터 했죠. 3,000원. 그 다음에 그래도 잔액이 남는 경우 2,000원 남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쪽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말로 푸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분계까지 한번 해드렸고요. 특히 방금 예시로 들어드렸던 자본금, 발행, 이 회계 처리는 실무에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7번 볼게요.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맞고요. 2번, 유상 감자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자, 감자가 뭐였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대가를 주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가가 나왔기 때문에 순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3번.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3번이 틀렸죠. 자,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비용이고요. 자, 발행비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학생분들이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행 가액에서 차감시켜 주셔야 돼요.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 발행을 할 거고요. 주식의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발행 금액은 15만 원.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비 3만 원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대변에 자본금 10만 원 액면 금액 들어가야 되고요. 차변에 현금 거래였죠?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저희가 15만 원에 발행을 했죠? 그죠? 자, 근데 주식 발행비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 3만 원 빠지고 회사에는 12만 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15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 떼이고 받는다. 주식 발행 비용 떼이고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발행 가액에서 차감시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2만 원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주식 발행 비용, 수수료 비용 3만 원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그냥 발행 가액에서 빠지고 받기 때문에 발행 가액에서 차감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4번도 맞죠? 자, 3번 문장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48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우리 방금 봤던 47번이랑 완전 똑같은 문장이네요. 그죠? 2번,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한다? 아니죠. 이익잉여금에 속하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쪽에 들어갑니다. 3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에 속한다. 맞고요.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요거 아까 봤었죠. 그러면 틀린 문장은 2번이고요. 특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K랩에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우리 수익과 비용 파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제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자, 1번 맞죠? 2번.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고요. 자, 공연 입장료의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가수 콘서트 있죠? 콘서트는요, 행사 시작할 때 수익 인식하시면 돼요. 시작하는 날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4번.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번이 틀렸죠. 언제를 수익으로 인식해 주셔야 돼요? 재화를 인도한 날,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한 날 수익을 인식했죠. 자,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분계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하고 대변에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했죠. 수익 증가시켰죠. 자, 그래서 대금 회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하더라도 상품이 나갔다, 인도가 됐다라고 하면 수익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수익 인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익 비용의 인식 시기. 자, 수익부터 볼게요. 내용이 좀 많죠? 자, 수익 종류가 쭉 있고요. 이 수익은 회사마다 우리 회사는 상품 매출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를 매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 수익 인식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상품 및 제품 매출 우리 아까 봤죠? 얘는 상품이 나간 날, 제품이 나간 날 인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 매출 및 예약 매출, 서비스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행 기준에 따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정기 간행물, 구독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2년짜리 한꺼번에 구독을 해놓고 받아보는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고요. 자, 상품권 판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상품권을 판매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물건 주는 대신에 돈부터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상품권을 회수하고요. 재화를 인도할 때 매출로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품권을 회수했다라는 얘기는 고객이 물건으로 바꿔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재화를 인도할 때 매출로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한 날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틀린 문장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상품권 판매가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한 날입니다. 이거 많이 틀리겠죠. 그죠? 잘 봐주시고. 자, 수강료 수익은 강의 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고, 공연 수익,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이었죠? 얘도 틀린 문장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티켓팅 한 날. 자, 우리 티켓부터 먼저 사고 한 달 뒤에쯤 콘서트에 가잖아요. 그죠? 자, 티켓이 팔린 날이 아니라 행사가 시작되는 날로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을 해 주시고요. 로열티 수익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1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1번 맞나요? 1번이 틀렸죠. 자,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기로 했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 자, 나머지도 볼게요.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맞죠?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자, 얘도 맞고요. 4번,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자, 광고 제작 수수료는요, 용역 매출로 봐주시면 돼요. 자, 용역 매출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1번 문장 많이 나오죠? 자, 우리 재고자산 파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위탁자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공장에서 가전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팔아야겠죠? 자, 팔기 위해서 대리점에게 맡깁니다. 자, 물건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해요. 그러면 수탁자 창고에 위탁자의 제품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수탁자 창고에 위탁자, 공장의 제품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제품이 누구 거냐? 또 언제 수익으로 인식을 하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품의 주인은 위탁자이기 때문에 위탁자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을 맡긴 날 이것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인도했을 때에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인식하지 않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날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통 틀린 문장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수익으로 인식한다. 1번 문장처럼 많이 나오는데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51번 볼게요.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번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수익 인식 조건이기 때문에 수익 인식하려면 돈이 들어와야겠죠? 3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자, 3번이 틀렸죠. 자, 저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는 재화를 판매했다라는 뜻인데 재화를 판매했는데 어떻게 판매자에게 위험과 보상이 있습니까? 구매자에게 있어야겠죠.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위험과 보상이 따라야겠죠. 4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은 수익 인식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회계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자본 파트까지는 회계 1급과 겹치는 내용이었죠. 네, 물론 세무 2급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긴 합니다. 자, 근데 회계 정책은요, 세무 2급에만 추가로 들어가는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회계 정책은 제가 적어드린 내용들은 다 외우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경우에는 이런 부분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넘기셔라. 차라리 다른 거를 더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회계 정책은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암기를 하시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정책은 꼭 외우고 가세요, 여러분. 별표 3개입니다. 그럼 회계 정책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부터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회계 정책과 추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우선은 저희가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죠. 회계 기준 중에 재고자산 파트에서 재고자산 단가 산정 방법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있었죠. 그죠?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선입선출법을 채택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 23년도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24년도에도 선입선출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년, 26년 쭉쭉쭉 선입선출법으로 계속 쭉 가주셔야 돼요. 따라서 회계 정책이랑 회계 추정은 내 마음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변경을 하시면 안 되는데 변경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사유부터 볼까요, 여러분? 자, 만약에 회계 정책을 바꾸겠다.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회계 기준이 개정이 되었대요. 자, 회계 기준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바꿔줘야겠죠. 자, 그 다음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자,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합쳤어요. 근데 A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B라는 회사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회사가 합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던지 합당한 회계 기준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회계 변경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봐주시고요. 자, 특히 주의하실 점.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변경을 한다. 회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닙니다. 자, 회계랑요, 세법이랑요,
입장이 달라요. 회계는 회계기준원에서 만드는 거고요. 세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입장이 다릅니다. 세법 규정 따르기 위해서 회계기준을 바꾼다. 정당한 사유 아니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방법 변경이에요. 방법 변경.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을 하던지,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를 변경을 하던지, 방법의 변경을 정책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방법을 변경하겠다. 선입선출법 하다가 이동평균법으로 변경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소급법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자, 소급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기가 있겠죠? 올해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으로 하다가 이동평균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전기, 전전기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속 했겠죠. 그죠? 얘들을 다 이동평균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걸 소급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예전에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했던 거를 다 선입선출법으로 재평가를 하시고 선입선출법으로 쭉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을 볼게요. 자, 추정은 추정치 변경입니다. 자, 대손 추정, 대손율 있죠? 1% 했다가 2% 바꾸는 거.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10년 했다가 우리는 15년으로 바꾸겠다. 또는 잔존가액, 이런 추정치 바꾸는 거를 추정의 변경이라고 해요. 자,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자, 단기에 대손율을 1% 했다가 2%로 바꾸고 싶어요. 자, 우리 소급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전기했던 거 싹 다 고쳐야 되죠. 자, 근데 회계 추정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단기부터 2%쭉 바꿔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급법은 이전 거 다 바꿔주셔야 되고요. 전진법은 단기부터 쭉 고쳐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더 쉬울까요? 회계 추정이 더 쉽겠죠. 지금부터 고쳐 나가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추가로 조금 더 봐야 될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회계 정책도 변경해야 되고 추정치도 변경을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일단 첫 번째로 회계 정책 소급법이었죠? 회계 정책부터 먼저 계산하시고 두 번째로 추정 변경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회계 정책인지 추정인지 구분이 어렵다, 애매하다.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추가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52번. 자,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자, 추정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전진법 하기로 했죠? 그러면 단기부터 고치시면 돼요. 맞죠? 2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원칙적으로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틀렸죠? 회계 정책은 전진법이 아니라 옛날 것까지 고치는 거. 소급법이라고 합니다. 자, 전진법 아니에요. 전진법은 추정 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3번. 매기 동일한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고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맞죠? 둘 다 맞죠? 자, 매년 1% 동일하게 해요. 그럼 당연히 비교 가능성이 증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같기 때문에 대손이 큰지 적은지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다음 53번.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고 소급법을 적용한다. 맞죠? 2번.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전진법을 적용한다. 자, 2번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거는
회계 변경에 대한 100%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외우시려면 또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주 나오는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문장은 내가 조금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계 정책은 원래 소급법 사용하기로 했는데 소급법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세법 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맞나요? 아니죠. 이거 주의해야 되죠. 세법 개정이랑 회계 기준이랑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 아닙니다. 4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를 하고 단기부터 바꾸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론 문제를 풀 때 4개의 문장이 나오죠. 근데 4개 다 알면 제일 좋지만 그럼 베스트지만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3문장 이거는 완전 몰랐다라고 치고요. 3개 중에서 틀린 거를 최대한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방금 정리해 드린 거. 그러니까 정리 잘 해놨잖아요. 그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정리해놨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내가 외우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세법 개정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모른다 해도 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3번을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54번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매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비교하기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재무제표의 유형성이 향상된다. 맞죠?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3번. 회계 정책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3번이 틀렸죠? 자,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당해 이전부터 적용하셔야 돼요. 당기 이전부터 쭉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소급법이죠? 4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이때까지 1% 하다가 대손율을 1% 하다가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대손율이 2%로 올라갔다. 이렇게 바꾸는 걸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했죠. 다음 55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 자,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도 따라가야겠죠. 자, 2번.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하면 재무제표가 왜곡이 된다. 사업 결합을 했다, 합병했다. 그러면 정말 많이 기업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바꿔야죠. 3번. 동종 산업에 속한 대부분이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틀렸고요. 정확한 세무신고를 위해 세법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경우. 자, 4번 틀렸죠. 세법 따라서 회계 바꾼다. 안 되죠. 회계 변경한다. 안 되죠.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 56번. 회계 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1번. 매출 채권의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맞고요.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어떤 것부터 하기로 했죠? 회계 정책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소급법, 옛날 거부터 먼저 싹 다 바꿔놓고 단기 이후부터 쭉 바꾸시면 되죠.
자, 3번.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맞나요? 틀렸죠. 자,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자, 4번.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당연히 맞죠. 이익 조작하기 위해서 변경하겠다. 당연히 정당하지 않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11번 누락정정 볼게요. 자, 누락정정은 말 그대로 회계 처리를 누락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묻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빨리 푸시려면 분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계를 해주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7번.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우리 대손 충당금 결산일에 설정하죠.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0만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만원. 자,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과소 설정했다 그러죠. 예를 들어 대손 상각비를 20만원 밖에 안 한 거예요. 대손 충당금도 20만원까지만 했겠죠. 자,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묻는 거고요. 자,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죠, 여러분. 그죠?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이거를 과소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어떤 계정이죠?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죠. 자, 자산 차감 계정이 과소됐대요. 그럼 자산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과대되겠죠? 차감을 덜 시켰기 때문에 자산은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이 과소되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익은 반대로 커지겠죠. 그죠? 과대. 자, 이익이 커지면 자본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 있는 거 아시죠? 자본도 같이 과대됩니다. 자본도 같이 과대.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워도 될까요? 지우고 다시 적어볼게요. 자, 비용이 과소됐고요. 자산이 과대됐고요. 그 다음에 이익 과대됐고요. 자본도 과대됐죠. 자, 그럼 얘들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세요? 비용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이 가요. 비용이랑 자산 반대로 가고요. 자산 커지면 이익 커지고 자본도 같이 커집니다. 문제를 푸실 때 대손 충당금 과소 설정하는 게 어떻게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요.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안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자산 과대했으면 이익 과대해야 되는 거 맞고 이익도 같이 과대하는데 비용은 반대로 과소되어야 되는데 과대라고 했네. 그럼 4번이 틀렸겠다.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회계 처리 쭉쭉쭉 해보면서 하는 게 뭐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까지 회계 처리해야 될 생각이 좀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얘들과의 관계를 좀 잘 보시고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 관계는 재고자산 파트 문제 풀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반대로 비용이 커지면 자산은 과소되고 이익도 줄어들고 이익 줄어들면 자본도 같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부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58번. 결산 시 아래 사항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 사항들을 반영할 경우 단기 순이익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자, 단기 발생 외상 매출, 부가세 납부. 자, 얘도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외상 매출금 1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10만원. 자, 이게 누락이 되었고요. 다시 반영했대요.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되죠? 수익은 증가하겠죠. 10만원 증가. 수익 10만원 증가.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납부. 자, 납부 분계는 일단 대변에 돈이 나가야겠죠.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세금 납부 안 했던 거를 납부하기 때문에 미지급 감소, 미지급 세금이 감소합니다. 자, 그럼 부채 감소고요. 보통 예금은 자산 감소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부가세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순이익 증가맥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첫 번째, 외상 매출 누락시킨 걸 반영할 경우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 순이익도 10만 원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59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있죠.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있죠. 자, 모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1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유동성 대체하지 않는 경우. 자, 분개를 해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를 감소시키고요.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를 증가시키는 분개, 결산일에 했었거든요. 이 분개를 한번 했었는데,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부채 감소했다가 부채가 다시 증가했죠. 그럼 부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자, 매출 할인은 수익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죠. 할인, 말 그대로 싸게 해줬기 때문에 매출 할인은 수익을 차감시키는 계정이고요. 이 계정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근데 비용도 결국 어떻게 돼요? 이익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빠지면 이익 차감되죠? 자, 그럼 결국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겠죠. 그죠? 자, 3번. 장기성 매출 채권을 매출 채권으로 분류한 경우. 자, 장기성 매출 채권은 비유동 자산이고요. 이 비유동 자산을 유동자산 쪽으로 분류를 했대요. 어쨌든 자산이죠. 그럼 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한 경우 4번이 정답이고요.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70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7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대했다라고 하니까 100만 원으로 처리를 했대요. 금액이 많이 들어갔대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비용은 어떻게 됐나요? 비용 증가했죠? 비용은 증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거든요. 네, 자산 차감시키는 계정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은 감소하겠죠. 그죠? 차감시키는 계정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은 차감이 많이 됐죠? 그럼 감소하겠죠. 자, 그럼 비용에도 영향이 미쳤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와 손익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요런 거 은근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자, 제조 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제조 감가상각비를 판매 부서의 감가상각비로 잘못 회계 처리했대요. 자, 이 경우 오류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자, 단 단기에 생산한 제품은 모두 판매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로 처리하면 되고 기초나 기말 제공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예외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 보기 전에 해설지를 좀 볼게요. 자, 우리 아까 감가상각비 있죠? 자, 원래 당초에는 제조 쪽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자, 만약에 제조 쪽에 감가상각비면 제품의 매출 원가에 들어갑니다. 제조니까 제품 매출 원가 쪽으로 70만 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품 매출 원가 70만 원 빠지면 매출 총이익은 30만 원이고요. 판관비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영업이익 30, 결론적으로 단기 순이익 30입니다. 자, 근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계 처리 잘못해서 판관비 쪽으로 들어갔대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 원가는 과소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빠지는 거 없이 100만 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과대. 그죠? 30에서 100만 원으로 과대. 자, 그 다음에 판관비는 70만 원 과대 되겠죠? 얘는 지문에 없어서 안 적은 것 같아요. 과대. 자, 근데 영업이익부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매출 원가가 70만 원만큼 과소된다. 맞나요? 우리 아까 70만 원 과소된 거 봤죠? 그럼 1번 정답 바로 나왔네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됐었죠? 교재 보세요. 매출 총이익 70만 원만큼 과소된다. 아니죠. 과대죠. 과대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은 변화 없었죠? 변화 없다. 당기 순이익도 변화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가 회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